공의준의 정세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김의겸 얘기가 있고, 예, 안철수 얘기도 있네요. 국힘과 더불어민주당 세금 얘기도 있고, 뭐 그러기 전에 하실 말씀이 먼저 있다고요? 예, 제가 이제 신간, 사실은 독서의 계절은 가을이 아니라 겨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겨울이 가장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거든요. 실내에 있는 시간이 가장 오랜 시간이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 여러분 정치학 공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님이 지은 새로운 신간입니다. 제목이 포퓰리즘의 한 번씩 읽어주세요. 포퓰리즘의 정치전쟁, 밑에 부제도 종교화된 진영 정치. 예.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약칭 김만흠의 정치 전쟁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의 정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가 종교화된 진영 정치예요. 우리나라 뭐 요즘 그냥 진영 정치가 종교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축구에 빗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치는 어떤 정치냐면은요, 축구장이 있잖아요. 예. 그라운드. 예. 그라운드에서 절반도 안 쓰는 거예요. 정확히 그라운드에 3분의 1만 쓰는 정치입니다. 우리나라 보통 여론 지형은 하늘에 두 쪽 나도 보수정만 찍는 사람이 30%예요. 예. 그리고 설사 진보가 나라를 말아먹어도 진보 정당 찍는 사람이 30%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는 사안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찍는 중도층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민의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보수만 찍는 유권자들만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진보가 나라를 팔아도 진보 계통 정당만 찍는 유권자들만 보고 정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정치가 보통은 문제 해결의 주역이 돼야 되는 정치가 네.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축구에서 문제 해결한 게 뭡니까? 골을 넣는 거잖아요. 아, 우리나라 왜 진짜 골을 못 넣어?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도 뭐 두 골 넣지 않습니까? 참,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국과 가나의 경기를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세요. 한국이 공을 잡으면 위태위태하다. 불안해. 언제 뺏길지 것 같다. 하지만 가나 선수가 공을 잡으면은 한국 문전까지 거침없이 쇄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개인기의 차이예요. 사실은 그 축구에서 세 가지 전술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전술, 팀 전술, 부분 전술인데 네. 사실 부분 전술에 따는 게 아니고 개인기의 차이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기가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전술에서 개인 전술, 한마디로 이제 개인기가 뛰어난 팀을 감독이 지도할 경우에는 감독이 굉장히 좀 편하게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투 감독처럼 개인기가 좀 떨어지는 팀들을 지도하는 감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정체 비유하겠습니다. 정체 비유하자면은 개인기가 뛰어난 건 어떤 거냐면은 공천을 안 받아도 당선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천을 받지 않아도. 대표적인 사람이 이를테면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죠. 예. 그리고 이제 개인기가 없으면은 한마디로 공천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당선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냐? 윤핵관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친위 부대들. 이 사람들은 공천을 받으면 절대로 당선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죽으라면 죽고 감독이 뭐 이쪽에 뭐 기라면 기는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은 워낙 개인 전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철저하게 팀 전술에 녹아들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한국 정치의 팀 전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편 골문에 골문을 넣는 게 아니라 그저 실점만 안 하는, 한마디로 승점 1점 확보인 게 한국 정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치의 특징은 뭐냐면은 0대0의 지루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 자세히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그저 경기장에 3분의 1만 쓰면서 자기네 진영에서 공만 돌리고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경기장 3분의 1에서 자기 편 문제에서 공만 돌리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요,
감독이나 팀이나 선수도 문제가 있지만은 관중도 문제예요. 사실 관중이 제일 문제 아닌가? 그렇죠. 왜냐? 관중 아니야, 이건 축구보다도 이 정치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요? 관중을 너무 그렇죠. 의식하는 것 같아. 관중 의식 안 해요.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까? 의식 안 해요? 축구를 보면은요, 골을 넣어야지 박수를 치잖아요. 네. 골 세리머니가 있고. 그런데 한국 정치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자기 편에서 자기 편 분전에서 수비수끼리 공만 돌려도 관중들이 박수를 쳐줘요. 희한한 거야. 골 넣을 필요가 없어. 왜냐? 그렇잖아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치는 축구에 비유하면 어떤 정치냐면은 전진 패스가 없어요. 전진 패스가 없다. 결국 축구에서 전진 패스는 어떤 겁니까? 상대방 진영으로 전진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정치에서의 전진 패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중원, 미드필더 장악, 한마디로 중도층 표를 우리 표를 만들면서 동시에 상대층 지지자들의 일부라도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한마디로 중원으로 진출할 그러니까 중도층의 표를 가져올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도층의 표를 가져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상대편 지지자의 마음이라도 가져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 중도표를 그걸 중원 나가면 중도표가 오나요? 예. 그 사람들도 그게 믿음직하지 믿지를 못하니까 중원으로 안 나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요. 하지만은 결국은 대선은요, 중도 확장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사수 끝에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았겠습니까? JP와 손을 잡으면서 한마디로 DJP 연대로 중도는 물론이고 교수표까지 가져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정몽준 재벌집 도련님이잖아요. 네. 재벌집 도련과 손을 잡으면서 단일화로 정권을 잡아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 같은 경우는 박정희의 딸이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데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를 박근혜 네, 그렇죠. 입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결국 집권에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2016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물론 그때는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정권 잡기 전에는 자기가 엄청 중도적인 척을 했어요. 마치 네. 통합의 기수인 것처럼. 네. 물론 그 정권 잡자마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처럼 싹 바뀌었지만은, 그리고 뭐 금년 대선, 올해 대선에서도 결국은 결국은 철수형이 누구와 단일화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엇갈렸는데, 결국은 안철수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과 단일화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적이었죠. 그런데 물론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네. 안철수 지지자나 아니면 이준석 두 사람이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데, 대신에 그 안철수 지지자나 이준석 지지자가 서로 간에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요, 만약에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불발돼도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동시에 이준석이 2030 표를 가져오지 않았어도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네, 뭐 그거는 네, 뭐 일정 부분 인정해야 그런데 될 양쪽 것 다 같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제가 뭐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길어. 괜찮아. 어차피 이건 뭐 저 혼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됐는데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는 왜 되지 않았느냐? 예.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냐? 윤석열 대선 캠프의 최종 결재권자는 윤석열이었어요.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김건희 여사가 최종 결정권자였느니 뭐 천공이었느니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여하튼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대선 캠프의 최종 결재권자는 윤석열이었습니다. 네. 최종 결정권자는. 그러나 이재명 대선 캠프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이재명이 아니었다는 말이 파다예요. 그래요? 예. 어. 그럼 어느 분이 최종 결재권자였느냐? 그 이해찬 전 대표였다는 말이 파다하죠. 예. 그리고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크게 뭐 사이가 나쁠 건 없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인데 네. 문제는 관건은 핵심은 뭐냐면은 안철수와 이해찬의 사이가 아주 나빠요. 단적으로 2012년 대선에서 그 당시 문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안철수 진영의 요구가 뭐였냐면은 이해찬의 당대표 사퇴였어요. 그래요? 네.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사이만 하네.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민주통합당 대표에서 사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안철수의 안자만 들어도 이를 부득부득 가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제 단일화에서 그 결국은 양반 또 한번 삐치면 또 그렇죠. 예, 뭐 좀 제가 알기로는 이해찬 대표가 그분이 이제 뒤끝 예. 장렬하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뒤끝 장렬러기 때문에요. 아, 설명이 늦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김만흥 전 처장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만흥 원장님이라고 제가 보통 부르는데 김만흥의 책의 핵심적 주제의식은 이겁니다. 경기장 전체를 쓰는 정치를 하자는 거죠. 경기장 전체를 쓰는 지금처럼 각재 경기장 3분의 1만 쓰는 정치가 아니고 경기장 전체를 쓰는 통합의 정치를 하자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시간이 없는데 내가 예. 그게 예. 아니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만드느냐 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정치는 어떤 해법을 찾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정책적 문제는 해법입니다. 네. 어떤 대안이지만요. 결국 정치는 의지예요. 결국 통합이란 거는 통합의 방안, 통합의 전략, 통합의 대안에 따지기에 앞서가지고 통합을 향한 의지, 결단, 그리고 결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정책에서는 방법이 먼저고 의지가 다음입니다. 하지만 정치, 곧 정무적 사안에서는 의지가 먼저입니다. 해법은 그 다음에요. 하여튼 진영 정치는 좀 불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식이 아니라 이제 타도야죠. 타도. 진영 정치 타도. 정세 분석도. 진영 정치 타도. 기치로 내걸고. 그렇죠. 이제 타도 우리는. 뭐 김의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또 꽝은 또 뭐예요? 꽝이라는 게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김의겸이 난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나요? 난이죠. 왜 난이냐? 사회를 난잡하게 만들었으니까. 고려 때에 아주 유명한 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겸의 난이라고. 이자겸의 난. 근데 그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제 어떠한 도참을 신봉했는데 도참을 보니까 성씨에 나무 목자가 들어간 사람이 왕이 되더라. 처럼 그리고 이제 이자겸이 계속 왕들에게 계속 자기 이제 딸들의 시집을 보내면서 이제 부마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왕실과 겹사돈이 되면서 결국 이제 만용을 부렸는데 저는 그래요. 이자겸이 왕실과 겹사돈을 맺었다면은 김의겸 의원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향이 겹고향이에요. 겹고향. 고향이 두 개야. 고향이 두 개인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의겸 의원의 고향이 외가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 군산에서 출마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한겨레 신문 정치부 기자 시절에 칼럼을 썼는데 칼럼 제목이 그것입니다. 내 고향 외관. 당연히 고향이 외관인 줄 알았죠. 내 고향 외관이. 외관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청와대 갑자기 신문사를 관두고 문재인 정부의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고향이 호남이 됐어요. 보니까 아버님 고향이 호남이래. 청와대 들어갈 때 그게. 고향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고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박영수 대법관 요즘에 이제 고향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딴 게 아니라 영남이 정권을 잡으면 고향이 영남이 됐다가 호남이 정권 호남이 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영남 정권일 경우에는 내가 영남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영남 사람이다. 대신에 호남 정권일 경우에는 원래 우리 아버님이 호남 출신이다. 내 뿌리는 호남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김의겸 씨가 두 번이나 연달아 좀 이상한 행동을 했죠. 그걸 그러니까 난이라고 규정하는 건가요? 난이죠. 왜냐하면 저는 사회를 혼탁하게 했으니까 사회를
사회를 어떻게 안정되고 맑게 한 게 아니라 사회를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 건데 아, 저는 그 김의겸 의원이 왜 난을 일으켰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김의겸 의원이 한 거는 더 탐사의 주장을 받아 안은 건데 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더 탐사의 주장이 약간 뭐 미심쩍었는 게 다른 부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뭐 이를테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새벽에 술을 먹었다는 게 약간 미심쩍진 않았고 어떤 게 미심쩍었고 아니 사실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 미심쩍지 않았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한동훈 장관은 술 못 마신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이건 아니다고 느낀 게 그 더 탐사 측의 주장에 의하면은 강남의 어떤 술집으로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건 30명이. 근데 보통 30명이 그 야밤에 버스를 대절해서 오지 않는 이상은 택시든 자가용이든 각자 차를 몰고 오지 않을까? 네.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은 아무리 강남이라도 차 30대가 몰려들면 티가 나거든요. 네. 동시에. 그런데 그렇죠. 30명이면 차가 30대 왔다는 건데 티가 안 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차 30대 몰려든 게 CCTV도 있을 텐데 강남 쪽은 길거리마다 CCTV가 설치돼 있으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순간 에라 구라구나 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좀 그래요. 김의겸 의원이 이제 신문 기자 출신 아닙니까? 네. 저는 기자가 아니에요. 저는 농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농객들은 사실은 팩트를 중시하진 않아요. 예. 아니면 말고지만은 기자들은 다르죠. 기자들은 팩트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흔히 말하는 팩트 체크 과정, 곧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거를 덥석 받아하는 게 어떤 이유였을까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대다수 의견이 공천이에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름값, 존재감,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 네. 그래서 높여야 됐었는데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은 김의겸 의원이 공천을 받기 어려운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고향이 2개란 거.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김의겸 의원은 고향도 2개지만은 주군도 2명이에요. 네? 예. 이재명, 예. 문재인. 예. 한마디로 1사2군 하시는 분이에요. 뭐 그래도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출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2명의 주군을 섬기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천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돌격대장 같아. 예. 하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 돌격대장 같아. 그런데 저는 김의겸 의원이 왜 반드시 배지를 달아야 될까 하는 요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치적 요인도 있지만은 경제적 요인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의 별명이 뭡니까? 흑석. 선생이잖아요. 흑석 선생. 요즘 흑색으로 바뀌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동시에 흑석 선생 하면은 저희가 연상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 대출. 이분이 아마 대출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대출이 아닙니다. 금리예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과연 어떠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지금 그 대출금을 다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뭐 사실 뭐 이렇게 표현의 자료를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게 반드시 뭐 김어준과 강용선만의 권리는 아니잖아요. 저도 아무 얘기 할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를테면 김어준이나 강용선만 아무 얘기 막 하는 법이 있나? 뭐 나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장관직에 해당하는 대변인쯤 하고 나면 뭐 어디 교수로 가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잖아요. 아니요. 제가 자세히 보세요. 국회의원도 결국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방점은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이 가장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월급이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나와요.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더 월급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구를 공천을 받아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은 추가로 이제 4년을 더 월급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4년 대출 연장이 되는 거예요. 네, 대출 연장. 네, 그러니까, 오늘 대출 연장하고 왔어. 그러니까 보세요. 4년 대출 연장 됐으면 정말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왜냐? 공식적으로는 공천 걱정이지만은 사적으로는 금리 걱정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대출을 엄청 댕겼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백으로도 낮출 수 없는 게 금리입니다. 아, 금리 얘기 한번 해보죠. 예. 그러니까 아, 이건 좀 국민의힘 들어서 금리가 좀 많이 올랐죠. 예. 예, 이건 그러니까 국민 뭐 다 오르니까 그런데 아니 개인적으로 민주당 할 때는 사실 세금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국힘당 들어와서는 이게 금리 때문에 애를 먹어요. 근데 우리 공선생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공원님께서도. 그러니까 이건 저가 나중에 좀 하고 이제 김의겸의 난만 계속 하면은 결국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김의겸 안 끝났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4년 동안에 계속 안정적인 급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2년 남았는데 공천을 더 받으면 앞으로 6년 동안 이자 걱정, 금리 걱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에이, 그건 너무했다. 야, 아닐 것 같아. 설마. 한겨레 신문 기자가 어. 재개발 지구에서 상가를 살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기는, 조선일보 기자도 아니고 하기는. 조선일보 기자도 아니고 네, 사실은 그건 그래.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 기자들도 그렇게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중동 기자들 중에서 의외로 재테크에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하긴 그 나이 때까지 예. 집 없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왜냐면 청와대 들어가서 살고. 왜냐면 이게 조중동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페이가 그래도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재테크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진보 매체들 같은 경우에 페이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테크에 더 관심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진보 계통 기자들이. 근데 권력 두 가지를 사람들은 뗄 수 없다고 하는데 첫째가 돈 맛이에요. 예. 돈 맛을 한번 보면 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권력의 맛인데 지금 우리 공원로께서는 이제 돈 맛에 주로 방점이 찍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권력이 거기에 한번 맛을 보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잡으면 뭐가 떨어졌습니까? 돈이 따라와요. 만약에 만약에 권력을 잡았더니 가난해졌다 하면은 누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가난은 저도 잡아요. 우리가 보통은 부와 권력이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권력을 잡고 부가 따라와요. 일종의 먼저 부를 이룬 다음에 권력이 따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재벌의 경우 빼놓고는. 우리 공원로께서 아직 권력의 맛을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제 김의겸의 나는 어떤 원인이었냐? 모든 밀란의 원인은 경제 문제입니다. 네, 경제 문제예요. 결국 저는 그래. 결국 김의겸의 난의 원인이 뭐였을까 하다가 이놈의 경제 문제였다. 왜냐하면 이제 김의겸 의원이 좀 많이 땡기셨더라고요. 제가 봐도 사실은 그 국회의원 세비가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만은 국회의원 세비로도 금리 부담을 느낄 정도로 좀 많이 땡기셨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결국 이제 김의겸의 난은 정난이 아닙니다. 밀란이에요. 밀란이다. 그리고 모든 밀란은 경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꽝 됐죠. 일단은. 그러나 밀란은 아니 이름은 확실하게 알렸잖아요. 네. 그럼 이름 확실히 알렸으면 공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이 성공했어요. 이번에 이제 한마디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려야 됐는데 이번에 정탄을 못 날렸어요. 유효탄을. 그러나 김의겸 의원도 의제사나입니다. 아마 이제 제2, 제3의 또다시 이제 밀란을 아마 도모하고 있겠죠. 이번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겠죠. 왜냐? 한 번 꽉 났지만 두 번, 세 번 꽉 나는 지금 두 번까지 꽉 났어요. 아닙니다. 3세판, 4세판, 5세판 4전옥이 나올 겁니다. 안철수 얘기 한번 해보죠. 밥 먹으러 못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남동 관저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불렀던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였어요. 근데 그건 좀 공식 행사니까요, 외교 행사니까 뭐 그렇다 치고 실제로 새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김건희 여사의 코로나, 헷갈리는 이름도 코바나 콘텐츠. 코로나를 김건희 여사. 네. 어떻게 보면 그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금을 낸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는 좀 말이 많았잖아요. 여하튼 네. 그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다 끝나고 네.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서초동에서 이제 한남동 관저를 이제 이사를 했는데 네. 이사를 한 다음에 집들이로 처음 부른 손님이 윤핵관들이었어요. 윤핵관들. 내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 예, 예, 예. 사실 그 예, 부분을 잘 예. 챙겨보지 못했는데 부른 사람이 딱 저기 4명이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불렀냐면은 그 윤석열 최고의 측근 장제원 의원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릴 때부터 권성동. 친구 권성동 네. 그리고 또 한 명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장악하는데 앞장섰던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이 검찰 출신이에요. 경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보단 경찰력에 더 사실상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 그래요? 대통령이 경찰 쪽을 이제 장악하는데 선봉 역할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철규 의원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윤한홍 의원인데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굉장히 밝고요. 특히 네. 이제 당 살림 네. 이 네 사람을 불렀어요. 네. 더구나 주목할 점은 이 네 사람 아 이제 이번에는 쳐도 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네 사람을 부르면서 부인들까지 같이 불렀어요. 그게 어떤 게 특가? 네. 우리는 한 패밀리다. 패밀리라는 진짜 거죠. 패밀리네. 네. 패밀리 부인까지 불렀잖아요. 원래 부부 동반하면 패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의 최고 이너서클인 겁니다. 한동훈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기능적 관계예요. 네. 비즈니스적 관계고.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러서도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뭐 무슨 말 나오려고? 그런데 뭐 윤 대통령은 그런 거 가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근데 그 자리에 뭐 안철수 대표를 불러야 되나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사실상 국민의힘의 다음번 당대표를 정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거기서 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한가하게 뭐 집에 인테리어 얘기만 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발신된 거죠. 그 다음번 당대표는 무조건 윤핵관 개통이다. 네. 윤석열 직계가 다음번 당대표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가 현재 유일하게 이제 활로 찾고 있는 게 그겁니다.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네. 당대표가 돼서 이제 다음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서 대선에 제재 도전한다는 게 안철수 제재 도전이고요. 제재 헷갈리네. 아무튼 그 대선에 이제 또 다시 도전하는 게 안철수 대표 이제 로드맵인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처음에 당 대표 되는 데부터 이제 되는 데서부터 이제 삑사리가 난 거예요. 삑사리가.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권 망해도 돼. 우리 총선 참패해도 돼. 다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유승민이 당대표 되는 꼴 못 본다. 네. 한마디로 이제 유승민이 당대표 되는 것만 막으면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윤석열의 생각으로 짐작이 됐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윤석열은 유승민이 당대표 되는 것 정도를 막는 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낙점한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처럼 지금은 이제 최고위원만 지명직입니다만은 지명직 당대표를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낙점하는 게 윤 대통령의 이제 실제 의도인 것으로 밝혀진 거죠. 그 회동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에게 당대표를 줄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은 그 식사 자리에 안철수 대표와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도 불렀을 겁니다. 같이 끼워줬겠죠. 하지만은 안철수 대표만 쏙 패놓고 문자 그대로 지들끼리만 밥 처먹었어요. 네, 부인까지 불러서. 근데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뭐 그렇다고 해도 이너서클은 아니지 않나요? 안철수 대표는 사업가 안철수는 영원한 그 인싸입니다. 하지만 정치인 안철수는 영원한 아싸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게는 두 개의 정체성, 두 개의 세관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 정치인으로서 유니버스가 있고 사업가로서 유니버스가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아싸예요. 사람들과 어떻게 잘 어울리질 못해요. 뭐 그냥 어차피 늦어진 거. 예. 그럼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되나요? 뭐 탈당해야죠. 왜냐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 안 대표는 지금 현재 아 지금 여기서 탈당하면 무슨 욕 먹으려고 그럼 정치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가 두 번을 탈당하면은 우리가 약간 그 의리 없는 인간이 되지만은 3번, 4번, 5번을 탈당하면은 그게 됩니다. 풍문화. 한마디로 그래요. 탈당을 그거 인정. 했잖아요. 우리가 탈당을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면은 그냥 뭐 일종의 뭐 불황하지만은 탈당을 과감없이 계속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죠. 풍문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김대중 사실 따지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김영삼 김영삼 다 사실 그런 뭐 거잖아요. 예. 상김씨도 그렇고 그리고 이를테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유시민 전 장관 이분들도 입당과 탈당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유시민 얘기 나와서 이분은 얼마 전에 정치 얘기 안 한다 그러더니 또 이제 요즘 막 엄청 정치 얘기 하대요. 유시민 전 장관의 모든 행동도 경제적 동기로 설명이 됩니다. 그 양반 돈 많잖아요. 아닙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엄청날 건데. 유시민 전 장관의 자세히 보면 항상 하반기에 말이 많아요. 하반기 어떤 게 있냐?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방배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인강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유시민 전 장관이 살고 있는 빌라가 굉장히 고급 빌라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유시민 전 장관이 하반기만 되면 왜 정치적 발언이 잦아지냐? 하반기는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종부세를 내야 돼요. 종부세 15일까지 내야 돼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우겸과 생각이 나네. 유시민은 비슷한 동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동기가 뭐냐? 다만 그 김우겸을 추동하는 에너지는 금리, 유시민을 추동하는 에너지는 세금. 좀 인정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래요. 이른바 586 물론 유시민 장관 586도 안 했지만은 범 586이죠. 이분들은 유물론으로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유물론 어떤 거냐? 경제적 동기로. 그러니까 윤석열과 윤핵관이 안철수만 쏙 빼놓은 거는 그게 일종의 다음 대표 지명전 성격이 짙다. 그 자리가 결론을 내면 되나요? 공산당에는 정치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 이게 정치국이에요. 실제로. 그러네. 어떻게 보면 요번에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의힘의 정치국 회의가 열린 겁니다. 서기장 윤석열, 나머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이제 장제원, 권성동 이제 이해했어요. 깔끔하게 이해했어요. 세금 얘기하죠. 지금 빨리 끝내라 그러놓고 지금 30분이 넘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민주당 할 때는 세금 때문에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금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일종의 땅값이 올라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땅값을 잡는다면서 세금을 막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은 금리가 올라. 이쪽에 패턴처럼 돼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이사님께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역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금리 인상이 더 고통스러우세요? 아니면 세금 폭탄이 더 고통스러우세요? 두 개 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래도 선을 따지다면 그래도 세금 폭탄은 견딜만한 게 어쨌든 많이 번다는 게 전제에 깔려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이게 좀 힘들어요. 저거 반대네. 왜냐면 저는 근데 또 우리가 돈을 자기 돈으로 갖고 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아닌데 우리 같이 대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금리가 무서워. 지금 2배 이상 올랐어요. 어떤 거는 3배까지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왜 금리가 있고 세금이 있는데 근데 결국 이제 금리나 세금이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데
이겁니다. 정치적 효과만 따지자면은 저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나 정치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비판적인 입장이 다만은 저는 윤석열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금리가 오르는 건 미국에서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금리가 아니라 저기 미국에 있는 연준놈들이 올리잖아.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데 네. 세금은 문자 그대로 민주당이 올리고 싶어서 올린 거거든요. 아, 그건 진짜 너무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은 금리가 올린 거에 대해서 발뺌을 할 수 있지만은 민주당은 세금이 폭등한 거에 대해서 발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세금을 올린 건 민주당이니까 100%. 그리고 지금이야 뭐 이제 윤 대통령이 워낙 기분이 워낙 뭐 스타일이 엉망이라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2년 정도 후에 이제 실제 선거 국면에 가면은 사람들이 결국 또 경제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뭐 대통령의 개인적 스타일이나 이게 아니라 이럴 때 이제 여당 쪽에서 우리도 금리 올렸다. 하지만은 우리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나 반면 세금이 폭등한 건 100%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하면서 민주당 찍어주면 세금 또 오른다. 이런 프레임을 짜면은 민주당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대책 없이. 이거죠. 그런 프레임 짤까요? 짜죠. 왜냐면은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대부분 바보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또또한 사람 몇 명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 찍어본 사람 몇 명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2년 후 총선에서 민주당 찍어주면 세금 또 올라. 왜냐? 아니 근데 세금 오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절반 이상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좋아하지 실제로 표로 연결 안 되는 게 전 그래요. 이거 세금을 많이 걷어서 물론 많이 정책을 거더라. 정책을 그래서 많이 펴는데 세금이 올라서 누리는 효과는 굉장히 좀 간접적이에요. 이를테면 뭐 내가 뭐 국가에서 뭐 10만 원 더 뭐 보조받는다 이런 식인데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 직접적인 겁니다. 부담은.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세금이 많이 거쳐서 내가 국가로부터 10만 원 혜택 보는 사람과 당장 세금 올라서 내가 내 주머니에서 100만 원 나가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갈지를 생각하시면은 그 세금 인상이 투표에 미칠 영향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는 좀 얍삽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가 사업하기는 훨씬 더 나았어요. 중소기업은. 예. 근데 여기는 그냥 능력주의. 할 능력 없으면 그만둬 식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밀고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재벌위주 정책을 펴는 건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때 어떠한 필살기를 던질 수 있냐면은 좋다. 우리도 세금 낮춰줄게. 대신에 너희 재벌만 퍼주는 정책 펴지 말라. 그런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한 승부수를 던지기에는 현재 당내 리더십이 너무 취약해요. 왜냐? 국민의힘은 비록 엉망이고 엉터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국이 있어요. 정치국이 있는데 현재 민주당은 정치국이 붕괴 상태야. 이렇잖아요. 뭐 이를테면 현재 민주당 정치국의 서기장이 이재명 대표인데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언제 가실지. 그리고 동시에 그래도 국민의힘은 서기장이 한 명입니다. 윤 대통령이 단일 서기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서기장이 2명이에요. 낮에 서기장 이재명, 밤에 서기장 문재인. 한마디로 머리가 2개인 정당이에요. 때문에 일단은 다음번에는 그걸 주제로 해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봐. 알겠습니다. 오늘 한 주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볼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도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의 두서없는 말투를 보지 마시고 저의 두서없는 말투에 담긴 메시지, 콘텐츠, 인사이트만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나갔던 발언 이 발언은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국민의힘에는 정치국이 있다. 그리고 사실상 국민의힘의 실질적 당수는 당대표가 아니고 서기장 윤 서기장이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윤석 의장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국원들, 네. 이를테면 그 장재현 위원, 네. 권성동 위원, 네. 윤한홍 위원, 이철기 위원, 네. 이러한 정치국원들이 네.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이너서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철수형은 빨리 당에 탈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였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의주의 정세 분석, 메시지 있고 인사이트 있고 콘텐츠가 있는 공의주의 정세 분석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었습니다.